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일기예보 보고 바다에 나갔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생각이 안 난다라면 잠깐 쉬는 것도 투자다. 뭔가 뚜렷해진다라면 그때는 쉬시면 안 되죠. 적극적인 매매를. 네, 안녕하십니까. IS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또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 색다른 내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수 5천 시대 열겠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5천 시대를 열겠다라는 것은 하나의 아젠다죠. 그러니까 그 5천이다라는 것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5천이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딱 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정상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천을 간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3천을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상황, 이제 벌써 3천은 왔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3천과 이재명 정부의 5천은 조금 저는 결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결이 다르다냐면 제가 이제 살을 뺀다라고 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살을 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살 빼라는 얘기는 잔소리처럼 들리죠.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운동기구를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10kg씩만 좀 빼자. 한 20kg 정도만 빼자. 이렇게 지금 아내와 협상을 한 겁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구체적인 운동기구와 기간, 목표를 설정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 시대의 5천은 당장 내일 모레 5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명 정부 시대의 5천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정부에서 5천이 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를 가기 위한 구체적인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 즉 반대로 지수가 5천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정부가 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가라 그러면 지수가 가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우리가 1980년대 미국 사례를 좀 들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거노믹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이건 행정부가 그 당시에 401k 즉 연금에 주식 투자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수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 정부의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것만 갖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업이 이익을 내야 된다라는 면도 존재하긴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를 사주고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 하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주가 상승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100 부근에서 공방 중인 상황입니다. 조정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체적인 큰 시야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100선에 있어서 관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세제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3,100선에서 지금 현재 3,000을 다지는 과정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거듭 살 빼는 얘기로 비유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20kg를 빼게 된다라면 요요가 오겠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수도 당장 4,000까지 인위적으로 뽑아낸다라면 분명 요요가 올 겁니다. 우리는 IMF 이후에 일부 펀드들을 동원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가 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끌어올린다라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갈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수차례 쉬어야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3,100선 더군다나 포인트가 3,000이다라는 일정한 레벨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이 그래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걸까요?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면 뭐라고 제가 딱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에 대해서 현재 지금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조금 불편한 얘기, 그 불편하다라는 것은 투자자들 생각과 다른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일부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투자자들의 반발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을 아직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여당 내에서 각 부서, 단체들, 그다음에 이익단체들, 투자자들, 또 대통령 각각의 생각이 동일하게 일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만큼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끄러움이 굉장히 높을 때까지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가 각자의 의견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렴해 나간다라는 거죠. 현재 정부의 유력한 정치가는 굉장히 시장과 반하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좀 꺼리는 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잘못 숟가락을 얹었다가는 역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탄핵 정국 이후에 정부가 하는 행동,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 시장은 다양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나타내왔고요. 만약에 현재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장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분명 하락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정책적 목표이자 정책적 방향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하지만 분명 선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의 선에, 그러니까 이제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준하는 그러한 합의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기대감만큼은 아직까지는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주사 밸류업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지주사라든지 밸류 프로그램이다라는 것들은 외부적인 요소가 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주사들 또 자사주에 대한 보유 소각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밸류업에 따라서 저 PBR에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펀드멘탈적으로 그리고 재무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것이 투자의 모든 요소는 아니다. 일부 요소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즉 필요 조건이면은 맞습니다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계상 그리고 자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느냐라는 것보다는 기업이 본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가시켜서 이를 통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주사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인위적인 이야기들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본 사례를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이러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야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그 지속성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2025년 하반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아들 마음도 모르는데 제가 톰이라든지 존슨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펀드 매니저라면 지금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 하에 과연 글로벌 투자를 원활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환율이 1350원에서 14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한 부담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쉽지 않고 해결책을 지금 찾아내긴 어렵다라는 거죠. 또 경제 성장률이 아직까지 한국은행 기준으로 0.8%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경제 성장률이 0.6% 성장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대략 한 1%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미국보다도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단순히 환율만 보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관건은 하반기 때 우리가 얼마만큼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전망도 상당 부분 새 정부 들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즉 그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가 끝난 상태에서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하반기 때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나타내게 된다라면 더욱더 외국인들의 유입 속도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가 충족되기 전까지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신중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한 8만 전자 지금 수준에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해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7만 전자니까 지금으로부터 10% 수익을 낸다라면 환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환율이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죠.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2025년 하반기에는 우리의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격한 국제 정세를 지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상태는 저는 영화 강릉행이라는 영화의 한 대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조폭들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로 조폭들 간의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 암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사죠. 여기에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일기예보 보고 바다에 나갔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 바다를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휴가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잠깐 조금 숨을 죽이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 해소가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생각이 안 난다라면 한번 잠깐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뭔가 뚜렷해진다라면 그때는 쉬시면 안 되죠.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키 맞추기 차원의 소외주 매매 전략은 무엇인가요? 예. 시장이 이제 소외주들을 좀 보면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가가 일정 부분 많이 오른 그런 상태에서 소외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소외주들은 왜 소외를 받았을까요? 그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외주가 결국은 나중에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외주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냥 미워서 미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 주식이 미워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025년 건설주가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025년 상반기 때 건설주가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셨어요. PF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한 어떤 부동산 미분양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증권가에서 쏟아내는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주가를 2배 내지 3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못했습니다만 주가는 올라갔죠. 결국 한때 소외주였던 주식, 2024년에 소외주였던 건설주가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철강과 화학 같은 소외주들은 지금까지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해내지 못하고 있죠. 결국 실적,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다라는 겁니다. 소외주는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래 기다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소외주를 별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투자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세 추종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라는 것은 그 주식이 상승하는 흐름을 탄다라는 거죠. 국내의 많은 저자분들이 추세 추종 전략에 대한 책들을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한정된 자금과 한정된 시간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소외주들은 소외주로서 주도주가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2차 전지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고민은 바로 그겁니다. 차트가 바닥에서 들어주는 모습들이 조금 포착이 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플레이가 좀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펀드멘탈에 대한 개선 여부는 아직까지 제 기준에는 미흡합니다. 우리가 캐즘을 극복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캐즘이 극복됐다라는 신호도 나타나고 있지 않고 전기차가 드라마틱하게 팔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신호도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지 몇 년 됐죠?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애플 자율주행차까지 포함하면 결국 애플은 자율주행차를 포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자율주행이 나오면 전기차가 돼야 되지만 막대한 데이터들을 지금 현재 모아가고 있죠. 레벨 3 단계입니다. 4, 5까지 넘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긴 시간이 흐른다라는 것들이죠. 아무튼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한때 굉장히 인기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방송을 3군데나 하차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반발 심리가 아니라 2차 전지는 냉정히 보자라는 거죠. 냉정히 정말 2차 전지가 하나하나 살아나게 된다라면 제 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약간의 긍정적인 뷰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차트가 바닥에서 좀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생각만큼 차트가 강하게 들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고객의 탁금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면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에 관심을 나타내는 분야인데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만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다라면 특별히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도 하나의 지금의 현재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단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타기도 현재로서는 어렵고 신규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2차 전지는 지금은 중립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저평가 논란에도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PER이라든지 PBR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부분들이 일견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에 따른 피해주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최근에 일본과 EU가 15% 관세 부과로 이제 귀결이 됐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자동차가 쉽게 못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판매가 늘어야 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로미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현재 지금 친환경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줄어들었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결국 자동차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이 일어나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서서 생활하다가 잠깐 의자에 걸터 앉으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하다가 바닥에 누우면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요. 지금 자동차가 흡사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조선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앉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엉덩이에 걸쳤다가 바로바로 벌떡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그다음에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예 누워버린 것 같아요. 따라서 웬만한 모멘텀 가지고 이들을 똑바로 일으켜서 정상적인 일을 시키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두 가지 관점이죠. 좋다라고 하는데 못 올라가는 것은 좋다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일정 단계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모멘텀이 생기면서 주가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현대차를 바닥에서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무릎에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겠나.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는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을 좀 보는 건데, 근데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활발히 움직이는 것이 두려워서 못 사니까 안 올라간 현대차를 사서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점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엔터 종목에서는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게임과 엔터 같은 경우 이제 9월이면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멘텀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게임 엔터주들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 방어주다라고 하면 유틸리티, 통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식은 시대에 따라서 흐름이 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엔터 같은 경우가 시장 방어적이고 관세 방어적이고 트럼프 방어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 블랙핑크의 점프라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작 게임에 대한 트리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거죠.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강력한 모멘텀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모멘텀이라도 꾸준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결국 그 주식은 저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게임 엔터 같은 경우 강력한 한방은 없습니다. 강력한 한방은 좀 약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내가 지금 주도주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라면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을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된다. 근데 이러한 주식들을 매매할 때는 조금 기존 주도주들하고는 다릅니다. 주도주들은 빠질 때 매수하는 거고요. 이거는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겁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따라서 조선방산 원전은 파란불일 때 사는 것이 좋습니다만 게임 엔터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3%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해서 스윙 전략,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도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조금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각계 전투가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살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게임 엔터주들과 마찬가지로 각계 전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각각의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계 전투라는 겁니다. 특히 게임 엔터보다 더 심하죠. 게임 엔터는 그래도 우리가 JYP 엔터가 올라가면 YG 엔터가 올라간다라든지 SM이 따라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죠. 크래프톤이나 NC소프트가 올라가면 다른 중소형 게임주들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이제 확연히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5년과 16년도에 제약바이오 시대였을 때는 하나의 종목이 올라가면 다 따라가는 형국이었다라면 이제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투자자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신약이 나와도 A사가 낸 약이 그것을 개발하고 있는 B사와의 연관성은 다르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개별 모멘텀에 따른 개별적인 투자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전 7만원 공방 중이고 하이닉스는 단기 조정 중입니다. 반도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쉽지 않은 고민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덧 7만 전자 부근까지 왔습니다. 테슬라의 파운드리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6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쉽게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하이닉스가 현재 골드만삭스 리포트 이후에 30만 닉스를 탈환하지 못하고 26만 원대까지 밀린 현재 상황에서 고민이 시작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합니다. 일단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10% 수익이 나려면 결국 8만 전자까지 갈 확률이 있느냐 여부를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테슬라에 납품하는 부분들, HBM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반영된 현재 7만 원인데요. 과연 8만 원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 지금 시청자분이 생각하신다라면 저는 삼성전자 들어가는 것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7만 전자에서 8만 전자까지 HBM이라든지 M&A 트리거가 없이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것은 조금 쉽지는 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냈죠. 일단 내년에 HBM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뭐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언할 수 있을까요? 물론 HBM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하이닉스의 HBM의 독주를 막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뛰어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협할 정도의 기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이라면 블랙웰이 출시가 될 것이고요. 블랙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납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정말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죠. 더군다나 기술이라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고 1단계에서 바로 4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의 실력이라면 2, 3단계를 충분히 납품과 상관없이 개발을 해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상태죠. 제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금 보는 기준은 수익률 기준입니다. 우리가 주가를 볼 때, 기업을 볼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보는데요. 내러티브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숫자를 볼 수도 있고 차트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률 면에 있어서 본다라면 저는 하이닉스 쪽을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전망은 어떤가요?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조금 안정세를 찾고 본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재고가 너무 많고요.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생산과 수율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HBM과 관련해서 원활히 현재 지금 제품이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소부장들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2024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하이닉스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 소부장이 순환매를 돌았죠. 후공정, 전공정, 유리기판, CXL, 액침 냉각 다양한 부분들이 순환매가 한번 돈 이후에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좀 나타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장이 3100선에 뜨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조방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뜨겁다라는 증거는 뭐다? 핵심주가 움직일 때 주변주들,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돈다라는 거죠. 2차전지가 올라갔을 때 핵심주 이외에 우리가 전고체라든지 다양한 2차전지에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들 이런 원재료와 관련된 주식들이 다 한번 순환매가 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소부장과 관련된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그만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에 워낙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다음을 위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방산 원전 조정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정말 조선, 방산, 원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녹화일 현재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핵심 주도주다라는 거죠. 많이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2025년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조선과 방산이 많이 빠질 것이야 라고 3월달 내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죠. 결국 공매도라는 것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결국 실적이 꺾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방산 원전의 특징을 보면 실적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수출 모멘텀, 특히 원전 같은 경우 또 향후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꺾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는 조선, 방산, 원전을 제외하고 다른 대안주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기억이 납니다. 약 한 달 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방산 원전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증권사는 과거 주도주들의 상황이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2차 상승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2차 상승 때 여전히 1차 상승 때 올랐던 주도주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조선방산 원전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대량 거래가 수반되거나 가격이 일시에 그러니까 상승 슈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현재로서는 조선방산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당연히 반문하시겠죠. 저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템버거를 생각을 하십니다. 템버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져야만 템버거가 나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종목은 저는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껄껄껄 주식이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매를 걸어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조정받으면 살까요? 어느 시점에 사야 될까요? 그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든다라면 저는 손절매를 각오하고 언제 꺾일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꺾일지 1년 뒤에 꺾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을 걸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이들이 완연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배제하고선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이들에 대한 지금 모멘텀은 더욱더 살아있죠. 방산 같은 경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 끝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조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기서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물론 선별적으로 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원전과 전력기기, 전력설비, 전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AI 모멘텀이 살아있는 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황들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려운데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조선방산 원전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주식도 많이 올랐죠. 우리가 상반기 때 건설주, 그 다음에 여행주, 롯데관광개발을 필두해서 증권주들 많이 올랐죠.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봄서부터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여름에 주가가 꺾였죠. 즉 주가가 꺾일 때는 완연히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온다라든지 아니면 차트가 꺾이는 모습들이 교과서적이던 아니면 대량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주가가 확연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주식을 못 살 이유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간을 5월달로 한번 돌려보죠. 5월달에도 그때는 뭐가 많이 올랐죠? 증권, 건설, 지주사들, 그 다음에 여행 관련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올랐죠? 7월 초순까지 올랐습니다. 따라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나의 투자에 대한 심리일 뿐 내가 주식을 꺼려할 수 있는 이유는 못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손절매를 걸고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좋죠. 하지만 말을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올라타야 됩니다. 말이 급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손절매를 못한다라든지 로스컷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 이러한 주식들을 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남들이 좋다라고 그래서 할 수 없는데 쳐다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마음만 괴롭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조금 수익이 덜 나더라도 차라리 안 움직인 주식을 찾아다니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운 좋게 어쩌다 한두 번씩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이게 꼭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투자 실력에 맞게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객 예탁금이 다시 늘어나면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매매에 유용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 방식은 펀드 매니저와의 매매 방식과 다르게 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일부의 오해가 1년 365일 주식시장이 열려있기 때문에 1년 365일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권사의 마케팅일 가능성이 높고요. 굳이 내가 불리할 때, 내가 바쁘거나 시장에서 종목이 잘 보이지 않거나 그럴 때 경우에는 매매를 멈추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유명한 야구 선수의 타율은 3할입니다. 10개의 공 중에 3개만 쳐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개의 공을 다 홈런을 내고자 욕심을 낸다면 그러면 그 선수는 가장 많은 삼진아웃을 경험하게 되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종목이든지 내가 여기서 소위 쇼부를 보겠다라고 보면 삼진아웃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준비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반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라면 분명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지금 계좌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모의 투자부터 시행하시면 됩니다. 모의 투자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모든 증권사, HTS, MTS에 모의 투자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연습을 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내가 방향이 잡히면 기존의 계좌를 활용하던 아니면 기존의 계좌가 너무 손실이 크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서 새롭게 하던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매일지를 꼭 쓰십시오. 우리가 매매일지를 써야, 즉 가계부를 써야 집안의 재정이 안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매매일지를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매매 원칙을 잡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과 소외 양극화에서의 매매 전략 조언 있을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원칙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급등 주식을 보면 사고 싶죠. 소외 주식을 보면 사기 싫죠.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부분들이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급등과 소외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잘 아느냐로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주식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기준점이 돼야지 주가가 올라왔다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로서 기준점을 삼으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남들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주식은 급등을 해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주식은 아무리 소외가 됐다 하더라도 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소외될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아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시오. 즉 내가 이해하기 쉬운 종목. 저는 삼성전자 쉽게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하는 일이 워낙 많고 삼성전자의 D램 사이클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웬만해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아는 종목이라든지 잘 아는 업종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죠. 즉 배제 법칙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 저는 게임주들 매매를 잘 못합니다. 엔터주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소속 가수 이름도 저는 잘 못 외우고요. 게임을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분석은 해드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잘 아는 것을 위주로 매매를 해나간다라면 수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만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매매의 원칙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세계는 운도 같이 통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주에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꾸준히 돈을 번 분 중에 자신의 원칙이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원칙이 없어도 돈을 벌 수는 있죠. 로또도 당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이라는 것은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공부든지 일단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뿌옇게나마 몇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기업을 분석해야 된다? 아니, 난 몰라. 나는 차트를 봐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 가십시오. 두서없이 그냥 적는 겁니다.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두서없이 적어가고 적은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근데 처음에 이것을 실천할 때 돈이 없어지니까 모의 투자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뭔가 뚜렷하게 방향이 잡힙니다. 손절을 몇 프로 해야 된다? 이동평균선에 해야 된다. 아, 내가 이래서 손절을 못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그것을 다 적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뚜렷하게 매매 원칙을 정하십시오. 그러면서 매매 원칙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매매 원칙이 수립된 다음에 저는 실전 투자로 옮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이라면 3개월 월급, 학생이라면 3개월 용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없어져도 내가 사는데 조금 불편하지 큰 데미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돈을 갖고 투자를 해야 심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기법만 익히면 주식 투자가 잘 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항상 심리적인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계는 일단 공부를 통해서 내가 두서없이 나만의 원칙이라는 것을 한번 적어보고, 이를 모의 투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싶으면 3개월 정도의 월급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원칙이 생긴다라면 본격적인 투자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원칙은 계속해서 바꿔가야 됩니다. 너무 쉽게 바꾸는 건 좀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하기 어렵다라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남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실천 가능한 부분들. 중요한 건 목숨을 걸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이 자신이 정한 원칙은 무조건 지켜라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주식 투자 필독서 40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다리가 네 개입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 여기는 좀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근데 벌써 기본적 분석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 없이 올바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 고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 분석을 깊게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재무제표가 의미하는 바는 알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저도 이 방송을 녹화하면서 뒤에 계신 감독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 정도는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나는 재무제표 어려워서 몰라. 아니, 도대체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시장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여기에 계좌 관리와 심리까지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보통 투자에 관련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주식투자 필독서 40에 카테고리를 나눠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필독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약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내가 이 부분은 부족하다라든지 내가 이 부분에 흥미를 느끼게 된다라면 원서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을 제시하는 작은 이정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정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는 훌륭한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지금 제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책은 제가 이미 필독서에 담았습니다. 주식자 필독서 40권에 담았고요. 원래 이것은 50권으로 기획을 했다가 55권까지 늘렸다가 40권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책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그런 부분들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 특히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거, 다트에 대한 해설을 하는 재무제표책, 공시와 관련된 재무제표책, 다양한 내용들도 있고요.
있고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도 거래량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확률로서 차트를 보는 방법 여러 가지 있고, 심리도 국내 심리, 해외 심리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장 생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노력을 하면서 주식 투자는 달랑 한두 시간 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이 자체가 욕심 아닐까요?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으셔야죠. 저는 영원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영원히 지루하게 공부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위를 딸 때, 대학을 나온 다음에 석사 학위를 딸 때 최소한 2년 정도는 야간 대학을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에게 내가 2년만 야간 대학 다니듯이 주식 공부를 하겠다. 그러고 나면 일정 레벨에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씩 공부를 해나가고 조금씩 기업 분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초기에 1, 2년 정도는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통해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주식을 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험난한 길에 뛰어든 겁니다. 쉽지 않은 길에 뛰어드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라면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자신만의 원칙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원칙이 있다라면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공부를 통해서 자신만의 원칙을 찾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필독서 40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모아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 매니저와 다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찾는 방법들을 제시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 제고에 분명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책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